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몽골 문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여행은요, 문화유적 답사도 하지만은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흔히 드러나는 아주 넓은 초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행이 바로 몽골 여행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문화사인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이칼 호수의 아른섬에 가는 건데, 아른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한바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오늘 강의는 몽골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28일이죠. 28일은 러시아 역사와 문화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때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나라에 왔다가 오랫동안 여기에 있다가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동방견문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 내용인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유목민 지역에 갔는데, 유목민 지역에 딱 갔더니만 남편이 자기 이제 잠자는데, 물론 극진하게 대우하죠.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자기 남편이 부인을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마누라와 같이 잠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목민들은 대대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데 가면 이렇습니다. 자기 이제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딸을 데리고 와요.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손님한테 이 딸하고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은 그날 저녁에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목걸이를 하나 받는다는 거예요. 목걸이를 받으면은 그 목걸이를 유목민 지역에서는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목걸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시집가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는 순결 개념이 있어가지고 오로지 한 남자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유목 지역에서는요, 순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유목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목민의 역사가 되겠는데요. 유목민은 어디에 사는가 하면요, 스텝 지역에 살아요. 이 스텝 지역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수확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열매 없는 바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목지역은 이 전체가 유목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파랗게 색깔 칠한 지역이 바로 유목지역이고 스텝지역이고, 여기 항상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죠. 여기 왜 이렇게 유목지역이 되는가 하면, 스텝지역이 되는가 하면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텐산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습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하고 텐산 산맥이 막아버리니까 여기에 타크라마칸 사막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오다가 산맥이 부닥치게 되면은 여기에 비를 다 내려버리고 여기는 건조한 공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여기서 습기가 오다가 이쪽에서 비를 다 내려버리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어버리고, 이쪽 지역에서 습기가 오다가 이쪽 지역에서 높은 데에서 비를 내리면은 비가 아주 안 오는 게 아니고 적게 와서 유목 스텝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을 통하게 되면은 비가 영영 안 오니까 여기는 고비 사막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 지역, 스텝 지역은 요 지역이 바로 스텝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유목민, 양을 길러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놀라운 재주를 발휘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사람이 살 때는, 구석기 시대 때는 뭘 하고 살았는가 하면요, 수렵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짐승 잡아먹고 야채 열매 따먹고 살았는데, 저 땅이 점점 건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건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짐승들이 없어지고 열매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아시스 정도의 오아시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렇게 이 점들이 뭔가 하면 이게 전부 다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라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연결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살기 꽤 괜찮아요. 괜찮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저히 오아시스 생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지구가 점점점 사막화로 바뀌어요. 건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막화가 되니까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스텝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텝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텝 지역에서는 비가 아주 작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스텝 지역에는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니까 거기에 양이나 소, 말 이런 거 반추동물을 길러서 그 반추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곳이 바로 스텝 지역이 되는 겁니다. 스텝 지역이 되는데, 이 스텝 지역은 어떤 특색을 갖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시리아 신화에서 나오는데, 시리아 신화에서 나오는 걸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한 거죠. 여기 어떻게 기록해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하나 낳았으니, 첫째 애는 카인이요, 둘째 애는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애 카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되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인데, 이 아벨은 양을 기르는 유목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인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아벨은 목축을 해서 양을 길러서 양을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요. 왜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토인비가 뭐라고 풀었는가 하면은, 토인비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유목민들하고는 생활 방식이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농사 짓는 거 이거요. 이거는 이게 이제 논농사지, 그죠? 농사 중에 제일 편한 게 논농사입니다. 한 6월달쯤에 논에 뭐만 꼽아 놓으면은 4개월 뒤에는 무조건 쌀이 나와요. 벼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농사 다 한 5, 6개월 농사 다 끝나면은 겨울에는 뭐예요? 겨울에는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비가 아주 적게 오기 때문에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날씨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측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유목민의 리더의 경우에는 날씨뿐만 아니고 항상 통술할 때는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할 때 후퇴할 때를 엄밀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 유목민들의 리더는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뛰어나니까 기독교에서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가 바라는 인간상은 농사를 짓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고, 여기에 유목민들이 바로 기독교가 바라는 인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인과 아벨 얘기는, 농사 짓는 카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인 아벨 제사는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목자하고 목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유목민의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죠?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로 목사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왜 죽였냐는 문제도 토인비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원래 유목민들이 때때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원나라 침략해 들어왔지, 그죠? 침략해 들어왔는데, 흉노족도 침략해 들어왔는데, 왜 침략해 들어왔냐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인데,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만리장성 이 북쪽이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남쪽이 농업지역,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만리장성 남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목민들이 사는 이 스텝 지역이 비가 적당히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양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양들이 죽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농업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와요. 아벨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에 농업지역의 국가, 농업지역의 나라들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게 되면은 유목민들이 가만 보니까 여기에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이 지역을 뺏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략이라고 유목민들이 농업지역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요, 기계적인 침략이에요. 기계적인 침략이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농업지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여기 유목민들한테 철저하게 보복을 해요. 철저하게 보복하는데, 그걸 시리아 신화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로는 자, 이게 원나라 유목민들이죠. 원나라가 유목민들이 이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고 난 뒤에 명나라한테 쫓겨서 다시 이 몽골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북원이라고 해요. 북원이라고 하는데, 이 북원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도 마찬가지요. 청나라 혹은 북원이라는 나라가 결국 농업지역 사람들이 러시아, 자, 이 전부 다 이게 유목민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이게 다 차지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러시아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유목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몽골인데요. 몽골도 마찬가지로 이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현재 몽골도 거의 유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목사회의 특성인데요. 토인비는 유목사회가 문명을 발생시켰답니다. 문명을 발생시켰는데, 이 문명이 순조롭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발육이 정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발육이 정지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됐는가 하면은, 유목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4개의 계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이 있어야 돼요. 유목민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목지역은 바다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이 있어야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목민들의 생활 주식품이 뭔가 하면 양이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양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데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양몰이 하는가 하면요, 개를 가지고 양을 몰고 다니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관령 목장 가보셨죠? 예, 대관령 목장 가게 되면요, 개가 양 보는 게 나옵니다. 예, 개가. 그래서 유목민들은 항상 개를 가지고 양몰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목민들이 농경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왔어요. 침략해 들어오면은 여기 농경지역에는요, 역시 마찬가지 몽골 인간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데는 양이 없습니다. 양 대신에 그 지역에 사람이 양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몽골 지역에서는 양을 개가 컨트롤했는데 여기 농사 지역에서는 인간이 대체됐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그러면 인간을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개가 인간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 대신에 뭘 만드는가 하면요, 노예를 만듭니다. 노예. 예를 들면은 터키, 오스만 터키가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가지고 노예를 만들었는데 그 노예가 뭔가 하면요, 예니젤리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이 예니젤리인데, 예니젤리가 노예인데 이 노예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국무총리까지 돼. 수상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왕비도 노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예에 의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농경지역 침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나중에 러시아도 침략해 들어갔는데요, 러시아 침략해 들어갔을 때 노예와 같은 그러한 지배계층을 만드는데 이 지배계층이 뭔가 하면요, 야르릭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이에요.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유목민들 생활에서 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개와 같은 존재인 야르릭에 의해서 비지배계층을 컨트롤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고려 침략하고 난 뒤에 일본을 침략해 들어갈 때 몽골군이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몽골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송나라하고 고려 군사로 하여금 일본을 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몽골 지역에서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전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몽골 같은 데는요,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걷기도 전에 뭐부터 시키는가 하면요, 말 타는 것부터 시켜요. 그래서 말 타는 것부터 시키면은 말 타는 데는 완전히 귀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에 붙은 혹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몽골인의 인간형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인간형도 말을 타기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좋은 형태가 되려고 그러면요, 다리가 우선 O자형이 돼야 돼요. 그죠? 다리가 O자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선도 항상 몇 미터 앞만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에 붙은 혹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야가 몽골인들이, 말에 익숙한 몽골인들이 땅에 내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몽골이 고려에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죠? 침략해 들어오니까 고려에서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강화도로 옮겼어요. 강화도 지나가는 그 강 바다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몽골인들은 그게 말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원나라가 고려를 항복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말 타는데 귀신으로 만들면은 다른 분야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결국 등신이 된다는 것 같아요. 등신이 되는 건데 이 등신은 사실은 한 가지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란 의미는 뭔가 하면 거기 바로 동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군대 가면요, 이제 논산훈련소 가잖아요. 그죠? 훈련소 가게 되면은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1주 동안은 그래도 인간답게 살라 그래요. 근데 2주만 탁 지나면요, 완전히 동물로 바뀌어요. 동물로 바뀌어가지고 동물은 뭘 추구하는가 하면요, 먼저
오로지 배불리 먹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 2주쯤 지나면은 빨리 가가지고 식사 시간에 빨리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더 먹고, 또 뒤에 서가지고 또 밥 한 그릇 더 먹어. 더 먹어도 배고파요. 배고파가지고 PX 가가지고 빵을 10개 사, 10개. 10개 사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어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빵을 먹을까요? 화장실에서 먹어요. 이게 동물이잖아요. 화장실 가면 안방에 안 하고 지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배가 부르면은, 배가 부르면 그다음 뭐 하겠어요? 배가 부르면 보통 동물 같으면 이제 인간 같으면 여자 생각 나는데, 훈련소에는 여자 생각 안 나게 주사 놔줘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편하게 잠자는 것만 찾아가게 돼요.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전문가 만드는 거거든. 이게요, 싸움의 전문가 만드는 건데, 결국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을 몸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좋은 직업인데, 만약에 의사가 사회활동 안 하고 하루에 15시간 정도 환자만 봤다, 환자만 한 10년 이상을 봤다 그러면요, 이 의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거의 동물 수준밖에 안 돼요. 사회 적응 못합니다. 예, 바로 유목민들의 생활이 바로 그러한 생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목민들의 특성은 문화로 성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이게 그리스 신화에 헤파이스토스 들어보셨죠, 그죠? 대장간 신입니다. 이게 헤파이스토스인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완전히 전문 기술자네요, 그죠? 전문 기술자가 돼가지고, 기술자가 돼서 뭐 만든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병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 부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 부인 누구예요, 이게? 아프로디테거든요.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고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예, 그런 이제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전문가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말아요. 전문가라 하는 것은 하나는 한 가지만 귀신이고 나머지는 등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원시대 역사입니다. 역사. 최초의 이 유목지역, 스텝 지역의 역사로 등장하는 인종은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인데, 이 스키타이는 기원전 750년에서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에 발행했던 종족이 스키타이예요. 이 스키타이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요,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신라의 무덤 형태가 스키타이 형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키타이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뒤에 등장한 민족이 누군가 하면요, 몽골족이 되는데, 흉노족이 되겠는데요. 흉노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문을 해석하면은 흉악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흉노족이 자기들을 직접 이렇게 흉악한 노예라고 하지 않았죠. 이거는 중국 사람이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흉노족. 그 다음에 원래는 뭔가 하면요, 훈누족이요. 훈누족인데, 이 훈누족이 나중에 중국에 밀려가지고 유럽 쪽으로 침략해 민족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민족 이동할 때 훈족으로 나옵니다. 훈족. 그러니까 그 원형은 뭔가 하면요, 흉노족이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원형은 흉노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흉노족이요. 흉노족. 그 다음에 한족입니다. 한족.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흉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역사의 주체는 한족이 아닙니다. 원래 흉노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흉노족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우 묵특, 선우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묵특이 등장하는데, 묵특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두만이에요. 두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두만이라는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궁을 드렸습니다. 후궁을 드렸는데, 원래
본처가 더 멋있습니까? 후궁이 더 멋있습니까? 후궁이 훨씬 더 멋있어요. 본처는 원래 본처는 보통 여자고 후궁은요 왕이 됐을 때 얻는 후궁은 그 나라의 최고의 미녀의 최고 똑똑한 여자가 후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20대 왕이 돼서 50 전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20대 왕이 됐죠, 그죠? 50 전에 죽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은 먼저 젊어서 왕이 되니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처가 생기면요 후궁이 생기면은 무조건 후궁을 좋아하게 됐어요. 후궁을 좋아하고 그 다음 후궁에서 난 아들 장남이 아니고 후궁이 난 아들을 편하게 돼 있고 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나 중세 지역의 왕은 빨리 죽어야 돼요. 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두만이라는 이 왕은 빨리 안 죽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묵특은 장남이요. 본처에서 난 장남입니다. 그런데 후궁이 자꾸만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두만이 이 묵특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월지란 나라에 볼모로 보내요. 볼모로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흉노가 월지를 공격을 해요. 볼모 보내놓고 공격하니까 월지에서는 볼모로 온 묵특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묵특이 명마를 훔쳐서 타고 도망을 와요. 흉노로 다시 도망옵니다. 도망오니까 선우 두만 왕이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아들이 용감하게 잘 오니까 아, 내 아들 맞구나, 참 장하구나 해가지고 10,000명을 거두는 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대장을 임명했는데 문제는 묵특인데요. 요 묵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10,000명 보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 이 명적이라고 소리나는 활이거든요. 소리만 나는 활이요. 소리만 나는 활을 쏘는 방향에 무조건 너희들도 같이 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가 타고 온 명마, 최고의 명마한테 명적을 탁 날렸어요. 탁 날리니까 일부의 부하들 중에 저 말을 어떻게 쏘지 해서 안 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묵특도 자기 사랑하는 후궁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한테 명적을 탁 쏴요. 쏘면은 쏴야 될거 아닙니까? 부하들도 다 쏴야죠, 그죠? 쏴야 되는데 총애하는 후궁한테 감히 못 쏜 사람 있어요? 못 쏜 사람 또 역시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인 두만왕하고 성하고 묵특하고 같이 야외에 가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할 때 묵특이 자기 아버지한테 명적을 탁 날렸어요. 탁 날렸더니만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한테 화살 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드디어 묵특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묵특이 이제 스텝 지역에 원형이 흉노고 흉노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묵특이에요. 자, 묵특이 드디어 흉노족 전체를 통일을 딱 했습니다. 통일을 딱 하고 난 뒤에 한나라를 압력을 가해요. 압력하니까 한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한나라가 한나라 언제 땐가 하면 한나라 유방 아시죠? 유방하고 항구하고 싸움도 잘하시죠? 근데 항구를 이겼어요. 이기고 난 뒤에 유방이 중국을 전체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뒤에 흉노족을 수도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거기다가 보내는가 하면은 한신 아시죠? 바지가리 밑에 지나갔던 한신을 여기에 성주로 보내요. 이쪽 뒤에 성주로 보내는데 한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흉노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가능한 한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유방이 한신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있다. 그래서 대군 32만 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한신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흉노하고 싸움을 해요. 흉노하고 싸움하는데 이때가 바로 겨울이 닥치는데 굉장히 추워요.
주가지고 32만 원이 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유방이 거느리고 백등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등산으로 들어갔더니만 서는 북특이 40만 명으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40만 명으로 포위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 유방이 이 묵특의 애인 후궁, 아주 총애하는 후궁한테 선물을 엄청나게 주고, 또 한 가지, 만약에 한 나라가 항복하게 되면은 한 나라에는 굉장한 미녀가 많다. 미녀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묵특이 그 미녀를 보게 되면은 당신은 총애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 묵특한테 쫄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죽여봤자 여기 또 다른 사람 또 있다. 그러니 그냥 풀어줘라. 그래서 경계를 느슨하게 푼 사이에 유방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난 뒤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한 나라가 유방의 형제국이 되는데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 지위가 더 낮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한 나라가 아니고 흉노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1대가 유방이고 7대가 한나라 무제입니다. 이제 무제인데 먼저 문제 경제 6대가 문제고 5대가 문제고 6대가 경제고 7대가 무제거든요. 문제와 경제 때 한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돼요. 아주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니까 한나라 무제가 자 이제는 흉노족을 토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흉노족 토벌에 들어갑니다. 흉노족만 토벌하는 게 아니고 동국공정 해가지고 위만조선을 BC 108년에 망하게 한 것도 바로 한나라 무제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으로 쳐들어가서 흉노를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던 게 한나라 무제입니다. 근데 무제한테 항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두김일제라고 하는 사람이요. 두김일제인데 이 김일제가 한나라 무제한테 무지무지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4대 김당이 딱 되면 이게 누가 친한가 하면요 신나라 왕망하고 친해요. 왕망하고 친해가지고 나중에 왕망 신나라 망하잖아요. 그죠? 망합니다. 망하니까 왕망하고 친했으면 못 붙었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오는데 그 일족이 도망오는데 도망와서 신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신라로 오는데 그 신라로 도망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 이름을 지진공한테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가 하면요 신라로 바꾸죠. 신라로 바꾸는데 왜 신라로 바꿨느냐, 원래 김알지가 있었던 그 왕 이름이 나라 이름이 뭔가 하면요 신나라였어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로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흉노족이 무제 때 상당히 약화가 되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12대 왕쯤 되면은 흉노가 북흉노하고 남흉노하고 갈라지면서 남흉노는 거의 중국에 항복을 하게 되고 북흉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북흉노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흉노를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흉노의 왕을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풀면서 연회를 베푸는데 북흉노가 뭐라 그런가 하면 공주를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공주를.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는 그날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를 열면서 후궁들을 전부 오라 그랬어요. 후궁들 오는데 그 공주 대신에 그 중에 후궁을 하나 찍어라. 그럼 내 결혼시켜줄게. 그런데 누구를 찍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왕소군 들어보셨죠? 중국의 4대 미녀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을 딱 찍었어요. 왕소군을 찍었더니만 한나라 왕이 왕소군을 보고 아유 저렇게 예쁜 후궁이 있었나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해서 후궁같이 잠을 자는가 하면은 이 하공이
그 당시 화공 모연수란 화공이었는데요. 모연수란 화공이 후궁의 그림을 그려요. 다 그려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바치면은 왕이 그 그림을 보고, 황제가 그림을 보고 그날 저녁에 같이 자는 거예요. 자는데 문제는 화공 모연수한테 뇌물을 바치면은 그림을 잘 그려주고, 뇌물을 안 바치면은 그림을 엉망으로 그려버려요. 그래서 이 왕소군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는가 하면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아유, 한나라 황제가 미쳤다고 이 여자 자기에서 앉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 그래서 한나라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알아보니까 이 뇌물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처형하고 왕소군을 그냥 보내주면 될 건데 이 황제가 그냥 보내주지 않고 그날 저녁에 뭐 같이 잤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왕소군을 이 흉노족의 인질로 후궁으로 황녀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보내주게 되는데 이 왕소군이 얼마나 미녀인가 하면은 원래 나간 미녀라 그러거든요. 나간 미녀가 뭔가 하면 이 왕소군이 비파를 타면은 이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하도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날깃을 안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나간 미녀라 그래요. 근데 왕소군이 드디어 이제 흉노 쪽으로 갑니다. 흉노 쪽으로 가면서 시를 하나 읊었으니 바로 왕소군의 원망이라는 시를 읊었어요.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나라 비로소 번성하여 조정에는 무신들 넘쳐나건만 어찌 하필 방명한 아녀자인고 괴로워라 멀고도 먼 화친길 눈물을 삼키며 궁궐을 작별하고 슬픔을 머금은 채 흉노 땅으로 향하네. 선우는 놀라 그저 기뻐하지만 예전의 낯빛을 다시 찾을 길은 없구나. 오랑캐의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출래불사춘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왕소군의 노래에서 출래불사춘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왕소군이 드디어 북흉노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살고 그 왕소군이 있을 때는요 싸움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소군이 섬겼던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죽으면은 왕비는 다시 아들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소군도 본처에 물론 아들이 자기 놓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 전처 놓은 아들한테 다시 시집을 가요. 좀 이거는 우리가 생각 못하죠. 근데 이게 흉노승패요. 그래서 한나라 사신이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계모 서모를 자기의 마누라로 부인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흉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의 순결 같은 것은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인구 증가가 최고의 목표이다.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록 서모라도 자기의 양아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모하고 같이 잠자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하랑세기에 나오는 진흥왕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첫째 아들이 동윤태자인데 이 동윤태자가 진흥왕의 후비인 공주한테 잠을 자러 가다가 담을 넘다가 큰 개한테 물려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의 김씨왕조는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흉노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흉노가 망했어요. 흉노가 망했는데 흉노 뒤에 나온 나라가 어딘가 하면 북이입니다. 북인데 이 북이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여기에 우리 후한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제갈공명 나오고 유비 나오는 조조 나오는 삼국지, 이게 바로 위촉오입니다. 위촉오인데 이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취하는데 이게 사마의 중단의 후손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서진 진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오랑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서 양장 쪽으로 도망갔으니 이게 동진이요. 그 다음에 양장 이북 이쪽입니다. 이쪽인데요. 이게 강력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오랑캐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 오랑캐 만든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북이입니다. 북이가 거의 이 지역 전체를 장악을 해요. 그러다가 북이가 망해요. 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돌골족이 등장합니다. 수나라 당나라 때는 돌골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돌골족이 역시 동돌골과 서돌골로 분리됐다가 돌골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오스만 터키로 가요. 오스만 터키로 갑니다. 이 오스만 터키로 가는데 오스만 터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한민족과 옆동에서 살았다. 그때는 굉장히 친하게 옆동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그 오스만 터키, 진터키의 2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요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터키 돌고리 터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돌골 뒤에 그 다음에 거란족이 등장하고 거란족 뒤에 그 다음에 거란족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드디어 몽골족이 나와요. 자, 몽골족이 나오는데 몽골 좀 하고 시겠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북경 쪽에 있는 팔달령 바다린 이 만리장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가역간 쪽에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만리장성이 이래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인데요. 북쪽은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농경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로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흉노족들이 말 타고 여기 뛰어넘는 거 1도 안 해요. 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로 차도 넘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농경지역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동이 없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은 항상 말 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동을 해요. 마음대로 이동을 하는데 이 농경지역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만약에 그냥 놔둬버리면 유목민들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와서 말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만들어 준 겁니다. 땅에다가 줄을 그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벽돌 싸가지고 이렇게 선 만들어가지고 자 너희들은 이 위에서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근데 이 밑에는 오지 말아라 하는 경계선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는 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대체로 북쪽에서는 모피라든가 양젓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여기서는 농업 생산물이 많은데 여기서 물물 교환하는 장소가 바로 이 만리장성 부근에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몽골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몽골인데요. 되게 이제 몽골을 되게 몽고라 그래요. 몽고인데 몽고란 게 몽자가 이게 어리석을 몽자이고 고자는 옛날 고자입니다. 옛날부터 어리석다. 그 몽골이란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 나라 이름 지을 때 옛날부터 어리석은 나라입니다라고 누가 짓겠어요?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요? 중국이 지어준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몽골입니다. 원래 몽골족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몽골은 누구부터 시작된가 하면요? 징기스칸부터 시작돼요. 이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글자 몰라. 글을 몰라. 그래서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어릴 때 쥐를 잡아 먹고 살았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야는 9살 때 아버지 일껏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야.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하고 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이야말로 포기해야 될 터인데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오히려 버렸다. 버리고 난 뒤에 드디어 나를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유명한 징기스칸이 되는 겁니다. 이 징기스칸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원래 징기스칸 몽골족이거든요. 몽골족인데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예수게이입니다. 예수게이라는 사람인데 이 예수게이가 메르키트족의 왕족 부인이 이제 그 메르키트족하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 결혼했는데 이 예수게이가 결혼한 여자를 뺏어와요. 이제 약탈혼이라 그러는데 몽골에는 약탈혼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 부인을 뺏어와가지고 메르키트족의 부인을 뺏어와서 지 부인을 삼아가지고 놓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징기스칸.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다시 9살 때쯤 옹구투족의 여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예수게이가 약혼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오는 길에 타타르족의 독약을 마시고 그만 예수게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징기스칸은 이게 예수게이라는 사람은 몽골족의 부족장이요. 부족장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게이가 죽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드디어 여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쫓겨다니게 돼요.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옹구 쪽에 자기가 나이가 15살 찾아가니까 옹구 쪽의 부족장이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게 된 겁니다.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이게 보르테란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온 부인은 보르테입니다. 보르테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했는데 메르키트족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이 예수게이의 부인인 보르테를 납치해 가버려요. 이 예수게이가 원래 이 납치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거꾸로 납치돼 가버립니다. 납치돼 가서 여기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징기스칸이 쳐들어가가지고 메르키트족에 붙잡혀 있는 보르테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서 이미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습니다. 임신해서 놓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주치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라고 하는 아들은 징기스칸 아들인지 아니면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항상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보르테란 부인한테 난게 둘째 아들이 차카타이, 셋째 아들이 오카타이, 넷째 아들이 툴루이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하나 몽골족을 이 몽골족이 다른 족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메르키트족을 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지했던 케리트족도 안 되니까 멸하고 타타르족도 멸하고 다 멸하고 난 뒤에 통일을 딱 시켰습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부족자가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드디어 몽골족 전체가 통일이 다 됐습니다. 이 징기스칸이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몽골족 다 통일하고 난 뒤에 드디어 약한 나라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 서하를 침략해 들어가요. 서하를 침략해 들어가서 서하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서하 멸망하고 난 뒤에 금나라를 쳐요. 금나라 쳐서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호라즘 제국도 완벽하게 멸망시키고 난 뒤에 문제는 서하를 침략해 들어갈 때 말에서 떨어졌어요. 유목민도 말에 혹부리라 그랬지만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쯤으로 징기스칸이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원래 이 징기스칸 밑에는 보르테가 난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넷이 있으면 우린 대체로 누구한테 왕위를 주는가 하면요 장남한테 왕위를 이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몽골족은 반드시 장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내한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치가 이어받으려 하니까 차카타이가 주치 니는 우리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또 이 네 아들 중에 오타이가 가장 원만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타이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오고타이가 왕위를 이어받고 난 뒤에 오고타이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인 구육칸이 왕위가 되고
이어받고 이어받는데 2년밖에 못 살아요. 2년밖에 못 살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요, 넷째 아들 툴루이의 첫째 아들 뭉케한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뭉케가 전쟁 중에 죽어요. 여기서 뭉케가 60만원을 거느리고 이 남성과 싸울 때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쿠빌라이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동생이 누군가 하면요, 아리크 부케라는 게 있어요. 아리크 부케와 쿠빌라이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케를 패퇴시키고 드디어 왕위에 올랐으니 이 쿠빌라이 칸이 왕위에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쿠빌라이죠. 쿠빌라이 오르고 난 뒤에 몽골을 뭘로 바꿨냐면요, 원나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원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칸 4개의 칸국으로 나눠져요. 첫째가 누군가 하면 첫째 아들 주치 있죠, 그죠? 주치가 킵차 칸국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차카타이는 차카타이 한국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넷째는 여기 훌라구 1한국을 이어받고요. 그 다음에 오고타이가 이 전체를 다 이어받았죠. 이어받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원나라입니다. 원나라고 이 한국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국은 대한민국 한국이죠, 그죠? 그 한국과 같아요. 칸이 뭔가 하면 왕을 뜻합니다. 왕, 한국, 대한민국 할 때 그 한국이라 하는 것도요, 칸국이요. 왕의 나라. 그 대자가 붙으면요, 대자가 황제의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4개 한국인데 이거는 각각의 독립적인 나라가 되고 이 원나라가 이 전체를 다 지배하면서 이거는 약간 독립적인 국가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쿠빌라이 칸이 원제국을 완성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몽골 침략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 세조가 누군가 하면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에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11대 순제 회종이라고도 해요. 하는데 순제 때 누가 등장하는 거면 기황후 아시죠? 네, 기황후가 여기에 순제의 첫 번째는 제2황후였어요. 제2황후였다가 나중에 아들을 놓습니다.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제1황후로 돼요. 황후로 되는데 문제는 이 순제 때가 되면은 명나라가 원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 순제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북쪽으로 도망가요. 그때부터 그 나라를 뭐라고 하면 북원이라고 합니다. 북원. 그렇죠, 그죠? 원나라가 명나라 쪽에서 북원으로 원나라 도망가는 북원으로 도망가서 그때부터 북원인데 이때 여기 이게 순제 그 기황후 전에 한번 연습 나왔었죠. 네, 그 아들이 가면 아유시리다입니다. 아유시리다인데 이 순제가 쫓겨가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아유시리다가 황제를 이어받아요. 북원의 황제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황제를 이어받으면서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요, 1635년까지 갑니다. 1635년까지 가는데 그때는 이미 명나라도 망하고 청나라 때까지 북원이 있었는데 청나라 힘이 강력해졌거든요. 강력해져가지고 이제 북원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고비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고비 사막이 있는데 고비 사막의 북쪽을 막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비 사막의 남쪽은 망남이라 그래요. 근데 청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래 고비 사막의 남쪽 이 나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다. 우금 청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함부로 뺏어서 갔으니 이 고비 사막의 남쪽은 내 나라. 힘이 약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힘이 약해서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내몽골이 돼요. 내몽골. 고비 사막의 북쪽이 외몽골. 우리가 가는 것은요, 고비 사막의 북쪽인 외몽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외몽골이 몽골 지역이고 몽골의 인구는 대체로 310만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몽골은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4배 정도 많으면 한 1,몇백만 원 돼요. 1,몇백만 명 되는데 그 중에 80%가 한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외몽골과 내몽골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한 이제 러시아가 확 진출해요. 진출해가지고 이게 이쪽을 다 먹고 몽골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들어갑니다. 강희제와 근룡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몽골 지역을 침략해서 중국 땅으로 딱 만들면서 그 대신 러시아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 맺으면서 어떤 협약을 맺는가 하면은 몽골족은 중국에 예속되도록 하겠다. 그 대신 이쪽 전체 시베리아는 러시아가 점령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지역은 처음에는 중국 거가 되었고, 시베리아에서 캄차까지 2040까지는 전부 다 소련 거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1911년에 청나라가 신해혁명에 의해서 망합니다. 청나라가 신해혁명에 의해서 망하니까 이때 몽골족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문제는 스스로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가 하면요, 러시아의 힘을 빌려요. 러시아는 몽골을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배할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1911년에 독립선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복특한 정권입니다. 복특한 정권. 자, 그 다음에 이게 1917년에 러시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바뀐 정권에 의해서 제2차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1921년에 2차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차 독립선언은 마지막 1924년인데 수하바토르 몽골의 독립영웅 수하바토르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침략을 받아요. 중국의 침략을 받는데 나중에 1946년이 돼가지고 이때 외몽골한테 투표를 해요. 투표하는데 몽골 독립할까 중국에 지배받을까 투표했더니만 절대 다수가 몽골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1946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고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몽골이라는 나라가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